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연속 라이브 이어서 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1부 8시에는 전상원 교수님과 신체와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고요. 2부에는요.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수님 소개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의 주제 정말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신 주제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요즘에 혹시 뭐 검진이나 아니면 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재봤는데 혈당이 조금씩 오른다 하셔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 주위에 뭐 어르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당뇨인데요. 당뇨가 지금 문제가 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봤더니 2020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가 526만 명인데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당뇨병 전 단계가 무려 1,500만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합치면은 뭐 2천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으니까요. 이거 퍼센트로 하면은 뭐 거의 40% 정도 되는 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문제가 좀 더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혈당 관리를 하는 법, 그리고 이제 당뇨가 좀 진단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실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를 좀 바로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경희오리온 내분비내과의 전숙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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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네. 비욘디와는 조금 연이 있으시지만 오랜만에 예. 또 나와주셔가지고 네. 비욘디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에서 당뇨병 비만을 주로 지금 진료하고 있는 전숙 교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사실 좀 몇 번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네, 출연 여기 온 거는 2번째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또 스튜디오나 한 번, 네, 방송으로 아니 저희 병원에 오셔서 그쵸, 병원에도 네, 네, 네. 갔었고 연이 네. 좀 깊은데요. 저희 그 임상시험 그 프로젝트 진행할 네, 때도 네, 많은 네. 도움을 또 주셔가지고 네, 항상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당뇨를 주제로 인터뷰쇼에 좀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간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꽤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뭐 진료실에서는 늘 네. 환자와 요즘 똑같이. 더 힘들어진 그런 네. 상황이죠. 뭐. 네.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 오랜만에 교수님 나와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교수님 소개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요, 이제 워낙에 진료실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의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계시지만 특히나 그 당뇨병 예방에 무척 좀 힘을 쓰고 계시다고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력을 잠시 좀 소개해드리면 2020년부터 그 질병관리청 국책 과제이지요. 한국인의 당뇨병 예방 연구 사업의 실무 연구자로서 연구를 이어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좀 어떤 국책 과제인지 어떤 국가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사회자분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이전 거의 한 10년, 15년 전부터 이제 생겨난 현상인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다들 이제 선진화되고 그다음에 사회가 좀 더 발달하고 그러면서 비만 인구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가 많아지는데 당뇨병은 또 특히나 다른 질환과는 달리 이제 전 단계라는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해놨던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중재를 하면 당뇨병을 가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먼저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 일본, 핀란드 이런 나라들에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좀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방법이 제일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걸로 실제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당뇨병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정부에서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당뇨병 예방하는 일단 예방법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방 방법이 무엇이 제일 효과적인지를 증명하기 전에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방법이 실제로 당뇨병을 예방하는지에 대한 임상 연구를 통한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제 프로그램을 전 국민에게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그 연구가 2016년에 네, 시작해서 2016년, 예, 네.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이후에 2020년부터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15개 대학병원에서 다 참여하여서 지금 거의 한 850여 명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가 아니죠. 사실은 전 단계니까. 전 단계이신 네. 분들. 네, 이제 네.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끝나면 또 우리나라에서 좀 그래도 효과적인 그런 당뇨병 예방법들이 또 도출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 우리 이제 연구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 또 이제 당뇨병 고위험 상태에 있는 국민들이 이제 그걸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근거가 되는 기반이 되는 연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예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지만 예. 분명히 좀 방법은 방법을 만들었죠. 있을 거라고.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좀 일단 말씀했지만 희망적으로. 맞아요. 네. 당뇨병 학회, 그다음에 네. 질병관리청 15개 기관의 연구자 또 참여하신 우리 환자분들, 뭐 대상자분들하고 다 같이 참여해서 좀 좋은 방법을 만들고자 또 증명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2016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당뇨를 예방해 보고자 네, 진행되고 맞습니다. 있는 좀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얼른 또 이제 결과가 나와서 많은 분들께 적용이 되기를 그렇죠. 예. 기대하고 저도 있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들도 문제지만 네. 그 전에 직전이신 분들이 또 훨씬 많잖아요. 훨씬 많죠. 네, 그래서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네. 경각심을 가져야 될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또 열심히 다양한 활동들을 해 오셨습니다. 네. 대한 당뇨병 학회 그리고 대한 내분비 학회에서 이제 또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때도 이제 임상시험 저희 같이 네, 네, 할 네, 네. 때도 네. 많은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예, 계신가요? 예. 교수님께서는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 뭐 이제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이런 네네. 대사 질환에 대한 이제 치료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약에 대한 연구들도 참여를 하고요. 저희가 또 다양한 이제 연구자 중심의 어떤 임상 연구들, 왜냐면은 뭐 좀 새로운 어떤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을 회사가 아닌 연구자들이 이거는 좀 밝혀봐야 되겠다 이런 연구들도 있어서 그런 임상 연구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새 진짜 신약도 많이 나와서요. 그렇죠.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무기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쵸. 그런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이제 또 많은 내용을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네. 우리가 어떻게 이 당뇨병을 좀 잘 알고 예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고 좀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윤희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고요. 또 알리스 H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질문 주신 내용들은 한쪽에 좀 잘 정리를 해놨다가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하나하나 좀 자세히 답변 받아보는 시간도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질문도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제 주제가 당뇨인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도입부 부분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이거 네. 좀 팩트 체크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뭐 네. 정말 실화인지 네. 너무 실화인지. 많아요. 네. 사회자분께서 이미 다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다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당뇨병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지금 실시간으로 막 또 발생률을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저희가 국민건강용량조사나 아니면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검진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통계를 통해서 당뇨병 인구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2020년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이제 팩트시트라고 해서 당뇨병의 상황을 이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2020년 이제 우리나라의 당뇨병 인구가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5천만 명 중에서 한 567만 명 정도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실 그 전에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저희 코로나 있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좀 더 많아진 것을 실제로 좀 이제 체감을 하고 있고요. 21년, 22년 통계가 나오면 아마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30세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6.7%가 성인 30세를 6명을 모시면은 그중에 한 명은 당뇨병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진짜 많아요. 많죠. 네. 근데 남성분들이 좀 많아서요. 남자는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7명 중에 1명.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이미 네.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65세 성인의 10명 중에 3명에서 당뇨병이 있다라고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많아지는데 특히나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점점 더 늘어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붉은색 여성은 그래프가 남성보다 계속 낮다가 폐경기가 지나면은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당뇨병도 이렇게 많은데 더 문제는 이제 당뇨병은 전 단계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전 단계는 왜 중요하냐면 전 단계에서 뭔가를 이제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당뇨병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우리 1년에 한 5%에서 많으면 15%가 당뇨병이 됩니다. 뭔가를 안 하면.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다 당뇨병이 되거나 대부분은 5년 지나면은 한 50% 이상 당뇨병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당뇨병 전 단계 인구가 1,500만 명이다라는 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이제 조사였었고요. 실제로 이제 성인 10명 중에 4.4명에서 4.7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4~5명은 뭐 성인 중에 당뇨병 전 단계이구나라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65세 이상은 역시나 더 많아서 2명 중에 1명 정도 되십니다. 뭐 대부분 다 당뇨병 전 단계인 그런 상황이다.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교수님 궁금한데요. 네. 한 게요. 일단 노인분들에게서 좀 더 많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여성분보다 남성이 왜 기사 보면은 네, 네. 뭐 복부 비만 이런 것도 남성분들이 좀 더 심하다고 나오는 네, 네, 것 네. 같기도 하고 좀 남성분들이 이런 대사 질환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저희 이제 환자분들 보거나 제가 학생하고도 이제 이런 당뇨병 관련된 검사들도 하고 그러면은 남성들은 사실 이런 외모나 비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기에 물론 비만한 건 안 좋지만 네. 여성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너그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네요. 두 번째는 이제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안 좋은 생활 습관, 즉 음주나 아니면은 폭식이나 과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결국 비만 인구의 증가가 또는 이제 생활 습관의 문제가 남성분들한테 좀 더 많은 게 있고요.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런 대사 질환이 조금 덜 생기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남녀 차이의 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당뇨도 남성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이제 중년에서. 주셨습니다. 네, 중년에서요. 네, 네. 고령이 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 여성에서 갑자기 폐경기 많이 이후에. 폐경기 이후에는 증가를 하고 복부 비만도 고령에서 여성의 복부 비만이 많아집니다. 네, 네. 이게 좀 나이대별로도 좀 네, 다르고요. 다릅니다. 네. 남자, 여자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 제가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던 2천만 명 시대 이거 2022년도에 팩트시트 발표가 됐었는데 뭐 너무 다들 충격이다. 네. 충격이었었죠.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보면은 2012년부터 봐서도 계속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통계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좀 더 많이 급증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2021년, 22년에 어떻게 될지가 되게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당뇨병 환자가 있고 전 단계 환자가 있는데 당뇨병 환자분들의 조절도 사실 잘 안 되고 있다. 심지어 네. 조절도 잘 안 네. 된다. 근데 조절이 안 되는 거면 의사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팩터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당뇨병 자체도 막 진행을 하는 병이기도 하고 적절한 타임에 적절한 약제를 써야 되는데 그 약제가 편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또 거부할 수도 있고 또 당뇨병이라는 이제 질환 자체가 어떤 약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식습관이나 그다음에 생활습관, 스트레스 이런 게 다 작용하다 보니까 약 하나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조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단, 하여튼 그래도 우리 네. 노력을 해야죠. 노력은 하겠지만 네. 진단도 많이 되는데 조절도 네. 어렵다. 네. 일단 조금 네, 이런 네. 어려운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네. 아까 전에 저 또 어떤 이제 네. 뭐 나이나 성별 말고 다른 네.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네. 이제 비만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렸는데 실제로 당뇨병 환자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봤더니 실제로 당뇨병 환자분들이 동반하고 있는 질환 중에 비만이 약 당뇨 환자분들의 한 50% 이상은 비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63%는 복부 비만, 즉 허리 둘레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복부 비만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고 있어서 비만이 당뇨병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 좀 마른 당뇨가 많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비만한 당뇨 환자분들이 대부분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외국하고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것과 네. 또 하나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당뇨병 하나만 가지고 있는 환자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이걸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가 많다라는 게 또 특징적이어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당뇨병만 조절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같이 치료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좀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비만, 그 중에서도 복부 비만이랑 이 당뇨는 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당뇨는 체크를 해야 알지만 비만은 좀 스스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그쵸. 있다면 좀, 네. 좀 조심을 조심을 해야 해야 되는 되겠다. 거죠. 네. 네, 이런 부분을 좀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사실 그 동반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더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좀 특징들이 있군요. 사실 그래서 저 어쩌면 앞에 더... 제가 지금 세 번째 질문에 당뇨병과 고혈압이 친구라는 말을 들었는데 네. 이유를 이해 못했어요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도 그렇고 많은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 당뇨병, 네. 고혈압, 고지혈증이 이제 사실 친구라기보다는 네. 이제 형제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같은 부모한테서 태어난 네. 자식들 저희 이제 스승님께서 표현해 주신 거고요. 같은 부모라는 말은 이제 비만과 관련돼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질환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당뇨병 그리고 이런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도 네.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사실 많은 건 좋은 건데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농도만 많아지면서 결국 혈관이며 그다음에 이제 지방이며 이런 데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고혈압과 그다음에 당뇨병이 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부모한테서 태어난 그런 이제 상황이다. 그래서 공통된 그런 다는 아니지만 공통된 이런 병태 생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당뇨와 연관된 요인들이 좀 굉장히 많지요, 교수님. 네, 맞죠. 네. 그것도 슬라이드 잠깐 준비해 그럴까요? 주셔가지고. 네. 네. 사실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건지. 그러니까요. 너무 복잡해요, 당뇨병은 사실은. 간단치 않기 때문에 해결하기도 간단치가 않은데 일단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 우리 집에 당뇨병이 많은 집안이다. 이건 1형 당뇨병이 아닙니다. 2형 당뇨병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유전적으로 사실 뭔가가 유전적인 인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유전 인자는 아니에요. 근데 아주 복합적인 유전적인 요인이 계속 이제 유전이 되면서 우리 집은 당뇨병이 많이 생길 가능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래도 부모님 두 분이 다 당뇨병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식이 당뇨병 생길 확률이 그래도 50% 가까이 되니까 조심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환경적 요인에는 연령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당뇨병이 많이 생기고 각종 우리 스트레스, 그다음에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아시죠? 또 뭐 배달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네, 많이 먹고 폭식하고 여기에 음주면 여기 다 들어가고 또 활동 저하. 사실 우리 운동 잘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너무 안 합니다.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게 다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환경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고요. 또 엄마의 영양 상태, 우리가 아기를 가졌을 때 엄마 영양 상태가 어땠냐에 따라서 또 각종 사회 환경, 우리가 뭐 환경 호르몬이니 사회의 어떤 이제 인프라니 이런 것들도 이제 다양하게 비만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요인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는데 사실 당뇨병을 만드는 이런 환경 요인들이 결국 유전자 자체는 아니지만 또 후성 유전체라고 해서 유전자에서 염기서열은 똑같지만 걔네가 발현되는 걸 조절해 주는 걸 또 변화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렇게 태어나진 않았는데 이런 환경 때문에 유전자가 좀 잘못돼요. 유전자 발현이. 근데 그게 또 유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원래는 당뇨병이 많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당뇨병이 생겼어요.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근데 그게 또 유전자에 이제 각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태어난 자제분들이 또 당뇨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복잡한 것들이 다 당뇨병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요인들인데 사실 여기서 조심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나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이미 태어났는데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도 네, 없고, 뭐 스트레스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스트레스는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 쉽지 않지만, 쉽지 않지만. 식사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트레스, 식사, 활동, 뭐 주변 환경을 어떻게 내가 이제 뭐 이런 나쁜 뭐 이런 환경 오름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네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만에 대한 이야기가 네, 계속 잠깐 나오네요. 말씀드렸는데요. 네. 왜냐면은 사실 제가 이제 2012년 이때도 이제 통계 보면서 비만이 한 30%인데 꽤 많은데 여기서 더 증가를 할 것인지 잘 몰랐는데 정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와, 그냥 꾸준히 그냥 예. 우상향 곡선이네요. 예, 그래서 최근 2021년 이때 이제 코로나19 때잖아요. 네. 그때 이제 계속 급증해서 지금 한 38.4% 비만 유병률이 남성에서는 거의 한 50% 육박하죠. 와, 진짜. 네, 그러니까 아까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성은 한 27.8% 정도 되고요. 비만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아까 당뇨병이 이제 어느 연령에서 더 많아지는지 물론 30, 40대, 50대 제일 많습니다. 비만이 증가하면서. 근데 보시면은 이제 우리 고령화 시대 되면서 80대 어르신들 비만 인구 많이 증가하고요. 20대도 비만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아주 가파르게. 이거 네. 좀 특이하네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결국에 당뇨병이 엄청 많이 되고요. 제 외래에도 20대 당뇨병이 아주 최근에는 많이 옵니다. 네. 진료 보시면서 네. 실제로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네. 있다고. 사실 근데 이게 그 유병 기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질환이라고 그쵸, 알고 그쵸. 있어서 예. 젊은 분들이 좀 일찍 진단을 받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더 많을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요즘 최근에 이제 이 젊은 당뇨병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어요. 네네. 이제 왜냐면은 예전엔 젊은 당뇨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대에서 뭐 젊은 연령을 어디까지 칠 것인지가 우리 30대도 있고 40대까지 하자 이렇게 기준이 다르긴 한데요. 20대에서 40대를 이제 젊은 연령이라고 친다면 한창 생산성이 제일 좋을 때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당뇨병이 생기는 이 비율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 그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거 이런 성장을 다 주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네. 근데 이분들이 20대에서 40대부터 당뇨병을 앓게 되면은 수명이 지금 길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당뇨병을 가지고 거의 80년에서 뭐 한 60년 이상을 살아가야 돼요. 잘 관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많은 기간 동안 당뇨병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근데 이제 젊은 당뇨병 환자분들의 특징은 좀 아주 심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왜냐면, 그럴까요? 막 의심을 그쵸. 못해서일까요? 의심도 못하고요. 이제 혈당이 어느 정도 높아도 이제 기본적인 체력이 있고 내가 젊은데 당뇨병일까라는 그런 생각에 잘 돌보지 않는 거죠. 자기의 건강을. 네네. 그래서 이제 왔을 때 아주 심한 당뇨병, 우리가 뭐 혈당으로 치면 3, 400, 당화혈색소 막 12, 13 이렇게 아주 심하게 돼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 게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이 있는 상태인지 모르고 합병증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젊은 당뇨병 환자분들을 좀 더 캠페인도 하고 본인의 혈당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좀 강조를 최근에 하고 있고요. 당뇨병 학회에서도 좀 네네.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비만이 사실 어떤
우리가 미용의 측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어, 굉장히 좀 있었죠. 많고 네, 네. 질환이라는 인식 자체가 좀 굉장히 낮아서 맞아요. 더 네, 네. 어떤 맞아요. 당뇨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런 좀 연결이 좀 어렵지 않나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맞아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비만이 질환이다라고 네. 지금 다 인정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질환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엄밀히, 네, 엄밀히. 엄밀히는요. 왜냐면은 그걸 질환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 약을 또 다 보험으로 해줘야 또 되고. 급여에 문제가 네,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비만이 질환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저희 이제 내과 선생님들, 많은 선생님들이 비만이 다 질환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치료 방법이 사실 뭐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살을 빼거나 아니면 약물 또는 수술 이런 걸 살을 빼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쵸. 네, 쉽지 않고 어렵죠. 이제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제는 당뇨병도 어떤 당뇨병이 진단이 된 다음부터 막 어떻게든 치료하는 것보다 그 앞단에서 우리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그 앞단에는 비만이 있었잖아요. 근데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을 정말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한 치료다라고 제시되는 그런 이제 가설들도 많고 실제로 고도 비만인 경우 또는 이제 고도란 말은 안 쓰지만 뭐 BMI가 우리 30 이상 또 그 전에도 또 25에서 30이지만 이미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비만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나머지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치료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비욘드에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네. 이 비만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정말 몸소 느끼게 됐는데 사실 제 주위를 보면요. 너무 그냥 제 친구들, 저의 동료들을 보면은 급격하게 이렇게 살이 찐 그쵸. 분들이 정말 많고 이게 남일이 맞아요. 아닙니다. 맞아요. 네. 저도 조금 말라 보이긴 하지만 말랐어요. 네, 몸무게는 똑같은데 저도 이렇게 복부는 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상 미용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는 전혀 아닙니다. 네, 미용의 문제는. 그러니까요. 이거 네, 좀 미용의 문제는 전혀 아닌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점점 비만도 늘고 있고 혈당도 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고민이다 이런 대화를 좀 나누고 있는데 당뇨병이 좀 뭔지부터 네. 알아야겠죠. 네, 당뇨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주시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좀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일단은 당뇨병이 이제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도 드릴 건데요.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당뇨병 그러면은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요 2형 당뇨병이에요. 네. 저희가 당뇨병은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그다음에 이런 기타 특별한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췌장이라고 하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베타세포가 자가 면역 질환이던 아니면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원인으로 갑자기 파괴되어서 인슐린이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당뇨병이고요. 당연히 인슐린 치료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 평생 동안. 기타 특이한 당뇨병은 이제 유전적으로 하나 유전자 이상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췌장의 질환, 췌장의 암, 또 내분비 질환, 또 다양한 약물에는 또 우리 스테로이드 약물, 그다음에 몇몇 항암제, 최근에 나온 항암제 중에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항암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타 특이한 당뇨병, 2차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를 이제 기타 특이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임신했을 때 생긴 당뇨병을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비만, 과체중 이런 거랑 계속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2형 당뇨병이게 되겠고요. 2형 당뇨병에서는 특히나 혈당을 떨구는데 혈당을 몸 안으로 이제 집어넣는데 필요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잘 안 되거나 또는 인슐린의 작동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분은 저항성이 더 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분비 장애가 더 크신 분도 있고요. 근데 단순히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당뇨병의 고혈당을 일으키는 원인이 점점점 더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도 효과가 앞서지고 그다음에 포도당이 콩팥에서 재흡수되는 것도 너무 많아지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뇌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사실 각각이 다 치료 약제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당뇨병이 되게 복잡한 그런 병태 생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럼 저렇게 고혈당을 실제 일으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냥 위험 인자는 뭐가 있느냐, 어떤 네. 사람이 당뇨병 더 많이 잘 생기는 걸리느냐. 거냐. 네. 일단 나이가 제일 중요해요. 아. 그래서 이제 통계상으로 봤더니 40세를 기점으로 40세 이상과 이하를 나눠봤더니 40세 이상에서 급증하더라. 2배 이상 증가하더라. 근데 최근에 당뇨병,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에서 해서 봤더니요. 35세 이상 되니까 우리나라 급증을 해요. 35세부터. 예. 와.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서 아. 미국도 그래서 바뀌었어요. 35세부터로 검사를 하는 연령이. 근데 우리나라도 35세부터는 위험인자가 네. 없다 하더라도 검사를 하자. 그리고 다른 위험인자, 즉 비만이나 과체중, 복부 비만, 또 가족력 이런 위험인자가 또 영향을 주는데 이런 게 있다면은 20세 이상부터 검사하자.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점차. 내려가고 있는 내려가고 추세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위험인자가 어떤 게 있느냐? 이미 당뇨병 전 단계로 나오신 분들, 공복 혈당이 높거나 내당능 장애가 있거나 우리 집에 당뇨병의 가족력이 많거나 또 임신 전 당뇨병의 병력이 있거나 내가 거대아 4kg 이상의 거대아를 출세한 경력이 있거나 또 아직 당뇨병은 없지만 혈관 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이런 게 이미 있으신 분들은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 분 중에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생리 불규정도 오고 비만해지고 이런 분들이 또 당뇨병 위험도가 높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신분열병이나 아니면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이제 뭐 목 뒤나 겨드랑 이런 데가 좀 까맣게 되는 왜 사춘기나 이제 좀 비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그런 이제 표현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이런 또 고위험 인종이 있을 수 있는데 인종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고위험 인종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비슷한 비만도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만하다고는 하지만 그 BMI 체질량 지수가 27이면 26이면 미국에서는 비만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비만에도 당뇨가 엄청 많이 생겨요. 조금 인종적으로 그쵸. 취약하다 이렇게 네, 보면 맞습니다.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췌장의 베타세포의 뭐 이제 크기나 양이나 이런 게 좀 작아서 좀 더 당뇨병에 취약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2형 당뇨병의 위험인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선별 검사를 해야 돼요. 선별 검사라는 건 일찍 당뇨병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당뇨병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천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뭐 인종적으로 취약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다양한 뭐 어떤 사회, 뭐 문화적인 이유, 생활 습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당뇨 어떤 병인지 좀 정확히 한번 짚어주시고 우리가 진단 기준 이런 것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당뇨병 어떤 병이라고 알고 계세요? 혈액 속에 당의 비율이 높은 것? 너무 단순한가요?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셔서 당뇨병이니까 혈당이 높은 병이잖아요. 네, 혈액 그 정도로 속에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당이 높은 병. 사실 지금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이제 이런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은 여러 강의를 많이 들으셔서. 네, 사실 이제 혈액 속에 당이 높아지는 병이 맞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당이 높아지는 거는 우리 몸 안에는 늘 당이 있으면서 모든 몸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다 소화가 돼서 분해가 돼서 포도당으로 바뀌고요. 포도당이 혈액 속을 다 다니면서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게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있어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 간, 근육, 지방 여기에 다 포도당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려면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 인슐린이 안 나오거나 일을 안 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쌓여 있고요. 세포 속으로는 못 들어가겠죠. 즉 세포에서는 아무리 에너지를 많이 내려고 해도 에너지 원료가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힘을 낼 수가 없고 혈중 내에는 혈당이 막 쌓여가는 거죠. 뭐 제 환자 중에 뭐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제일 높은 환자는 혈당이 막 2,000. 2,000이요? 네, 2,000이 나오는 환자가 있습니다. 네. 인슐린이 진짜 하나도 안 나와서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으니까 막 콜라, 뭐 사이다 엄청나게 드시고 2,000 돼서 이제 의식을 잃고 오세요. 2,000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네.
깜짝 네. 놀랐어요. 네. 당뇨병이란 고혈당이긴 하지만 결국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다양한 문제가 생기면서 포도당 대사에 이상이 일어나는 대사 질환인데 이 고혈당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관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즉 고혈당으로 인한 이제 이런 증상과 징후를 또 일으키고 장기간 이제 고혈당이 경과하면서 눈, 콩팥, 신경, 또 심혈관, 우리 혈관이 있는 모든 곳에 네. 만성 합병증을 유발하는 그런 대사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궁금한 게 그 당뇨의 합병증이라고 하면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눈, 그다음에 신장, 그리고 이제 뭐 발 이런 네네네네. 것들 많이 떠올리실 텐데 네네. 그런 좀 어떤 많이 생기는 부위에 좀 이유가 있을까요? 좀 말단에 더 많이 생기는 이유 이런 것도 아. 궁금합니다. 말단이라기보다는요. 네.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고혈당에 의해서 혈관이 다 망가지는데 일단은 미세혈관, 눈에 잘 안 보이는 미세혈관에 먼저 이제 타격을 많이 영향이 줍니다. 가는 네, 거군요. 고혈당이. 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의 큰 혈관을 그냥 대혈관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혈관에는 우리 심장혈관, 뇌혈관, 또 이제 말초혈관 중에서 다리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혈관. 이 혈관에는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증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네네. 당뇨병에 이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미세혈관 합병증. 일단 당뇨병에서 대혈관 합병증은 다른 질환들과 함께 나타나는 합병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세혈관에 좀 더 영향을 네, 줄 수 영향을 있다. 많이 이런 미칠 수 것도 있습니다. 고혈당 기억해 때문에 주시면 뭐 좋겠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든지 네, 또 네. 염증이 많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전들이 작동이 시작이 되어서요. 이 미세혈관의 이 혈관 내피세포를 막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미세혈관이 더 취약합니다. 취약하군요. 네. 네,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진단 받으신 분들이 있고 네. 직전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수치를 좀 정확히 알아야 네, 내가 네, 네, 이 네. 전 단계인지 맞아요. 아닐지 좀 아실 것 같아서 네. 이 뭐 수치 같은 것들 한번 네.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당뇨병 어떻게 진단하는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아직은 뭐 옛날에는 증상으로 진단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네. 지금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 왜냐?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많이 보고 밤에도 야뇨가 있고 피곤하고 체중 감소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런 증상들은 아주 심한 고혈당 제가 아까 2000 말씀드렸는데 뭐 한 최소한 300, 400은 되어야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이제 300, 400으로 되면 엄청 높은 혈당이잖아요. 네, 엄청 근데 우리가 높은데. 당뇨병을 진단하는 수준의 이제 수치에 공복 혈당이 126부터 당뇨병이라고 진단하는데요. 지금 네. 이따 보여드리지만 126은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식후 혈당이 200부터 이제 2시간 혈당 200부터 당뇨병 진단할 수도 있는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한 고혈당에 의한 증상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지만 저희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무증상이다. 증상이 심한 사람만 당뇨병이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선별 검사가 필요해요.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해서 그러면 당뇨병은 증상으로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 검사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혈당 검사로 진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그다음에 우리가 포도당 75g을 먹고 검사하는 경구 당부화 검사 네. 이런 걸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수치를 봐서 우리 진단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4가지 진단 기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네.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 아까 말씀드린 다음, 다뇨, 그다음에 내가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닌데 체중 감소가 막 일어났다. 이게 이제 결국 혈당이 막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체중이 막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고 무작위 혈당이 200 이상이면은 당뇨병이 있습니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복식 혈당을 측정을 해서 공복식은 저녁에 정상적으로 먹고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아침에 검사했을 때 정상은 100 미만인데 126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126부터는 저희가 당뇨병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단하고요. 근데 당부화 검사 식후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식사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부화 75g 포도당을 먹고 나서 2시간째 혈당이 200부터 우리가 당뇨병입니다라고 진단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우리 몸의 혈당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이런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혈색소에 붙어 있는 당분이 붙어 있는 혈색소를 보고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게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이제 반영을 하고 이게 6.5%부터는 당뇨병이 있습니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즉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당뇨병이 진단이 되는데 사실 이런 2, 3, 4는 좀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2개가 같이 나오거나 다른 날 검사했는데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은 당뇨병을 진단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외래에서 이걸 또 다른 날 또 와서 검사하고 하긴 어렵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당뇨병에 거의 준해서 저희가 관리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요 사이값도 좀 잘 그렇죠.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지 맞아요.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단이 안 되더라도 내가 이 경계에 있는지 그게 직전에 이제 있는지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네.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당뇨병의 진단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정상은 공복이 100 미만, 식후가 당부가 2시간이 140 미만, 당화혈색소가 5.7 미만이니까 5.6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냐? 당뇨병과 정상의 사이. 이걸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1,500만 네, 우리나라 맞아요. 인구가 해당이 맞아요, 된다는 맞아요. 1,500만 명이 여기에 야, 해당한다는 거예요. 더 문제입니다, 네. 지금. 근데 실제 우리가 공복 혈당으로 건강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또 당화혈색소도 하죠, 가끔. 네네네. 네, 이런 당부화 검사는 안 해요. 왜냐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할 수는 없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분들을 당부화 검사를 한다거나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보면은 숨은 당뇨병이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30%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뇨병 예방 연구를 하면서 또 하나 좀 놀랐던 게 이건데 다들 당뇨병이 아닌 줄 알고 공복 혈당만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오셨는데요. 당뇨병 이 확진 검사를 해봤더니 다 당뇨병인 거예요. 그래서 다 충격이었죠. 우리나라 이렇게 당뇨병이 많았었는데 우리 모르고 있었네. 환자분들도 나는 당뇨병인지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조금 위험한 줄 알았어요. 라고 했던 분들이 다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어서 사실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한다는 거는 이걸 다 검사를 쓸 때 전 단계를 얘기하지만 사실 이 중에 하나만 있는 분들은 다른 검사를 했을 때는 당뇨병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그게 이제 시사한 바가 크고 그러네요. 두 번째는 당뇨병 전 단계가 당뇨병의 발생 고위험 상태이기도 하지만 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발생이 정상 혈당보다 2~3배 높아진다는 게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명 중에 10명에서 15명은 아무런 이제 중재를 하지 않는 한 당뇨병으로 이행이 된다. 따라서 이분들한테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전 단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서부터 뭔가 액션을 그렇죠, 취해야 되는 게 좀 네네, 분명하다. 맞아요. 진단 네. 전에도 맞아요. 이거를 좀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좀 이제는 많이 알고는 계시지만 네. 그래서 막 찾아오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당뇨병 될까봐 무서워서 네. 이제 검사하겠다. 네. 이제 이런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좀 관심을 가주실 수 있게 이상하게 요게 공복 혈당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당뇨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딱 수치가 끊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으로 진단한 수치를 요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선 여기라고 시작하지만 여기가 이제 식후 혈당이 200이 넘어가고 공복 혈당이 126이 넘어가는 곳 여기서부터 이제 당뇨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당뇨병을 여기서 진단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 아까 증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0에서 5년 사이에 어느 날 검사를 해봤더니 당뇨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언제부터 생겼냐? 그 이전에 거의 5년, 10년 전부터 몸에선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 변화를 우리가 일으키게 한 원인은 비만인데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이 비만과 함께 높아지고 실제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는데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 몸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니까 혈당을 어떻게든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슐린을 더 만들어요. 뭐 정상이 막 2배, 3배 엄청 많이 만들어요. 네네. 췌장이 엄청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안 되도록. 이제 즉 당뇨가 안 된다는 말은 혈당이 내 몸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쥐어 짜내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더 이상 힘들어서 못 만들어내기. 과부하가 걸리는 그쵸,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혈당이 죄송합니다.
그때 혈당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당뇨병이라고 하는 우리 기준에 이제 놓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냐면은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가 체중을 엄청나게 줄이지 않는 한 생활 습관을 확 바꾸지 않는 한 안 없어져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능은 이미 여기서 너무 많이 혹사를 당해서요. 그 고장이 다음부터는 나버린 건가요? 떨어질 일만 남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생활 습관도 안 고치고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급격하게 떨어져서 거의 진단받은 지 한 1, 2년 만에 인슐린의 기능이 0이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잘 조절해서 천천히 떨어져서 그래도 오랫동안 인슐린 분비가 남아있는 분도 있어서 사실 인슐린이 이제 잘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약도 달라지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당뇨병은 이런 자연 경과를 갖는다. 즉 오늘 내가 당뇨병을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오늘 생긴 건 아니다. 이미 5년, 10년 전부터 시작된 거다. 그리고 이미 나는 오늘 처음으로 당뇨병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합병증 검사를 다 해요. 2형 당뇨병 환자분들은. 그 이유가 그 이전에 이미 고혈당이 거의 5년, 10년 지속됐기 때문에 네.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30% 이상이에요. 선생님 오늘 진단받았는데요. 근데 검사하면 30% 이상 당뇨병 합병증이 있어요. 당뇨병은 그냥 머무는 질환이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하는 병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는 약 한 알밖에 안 먹었는데요. 한 알로 30년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 치료 방법에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은 지금 인사이트를 좀 주셨는데 죄송해요. 많이 말했죠? 와, 네네.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네네. 어쨌든 우리가 뭐 검진이나 우연하게 이런 혈당 수치를 알게 됐을 때 네. 조금 이제 경계선에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당장의 어떤 액션이 좀 필요한 그쵸. 상황이라는 거를 조금 받아들이시고 뭐 이러다 내려가겠지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맞아요. 그냥 네. 내려가진 않습니다. 네, 이게 노력이- 오래전부터 굉장히 쌓여온 네. 결과물이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비욘디 라이브 하면서 많은 분들 댓글 주시는 거 보고 하면은 이제 막 우리가 쓰리고라고 하잖아요, 교수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당뇨를 조금 더 헤비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 조금 더 무섭게 네네. 확실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당이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 요즘에는 그 당 측정하는 기계 같은 것도 많이 구비를 하셔서 집에서 좀 당 수치를 재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가정에서 혈당 측정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재는 방법이라든지 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가정에서 자가혈당 측정기를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네네.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가혈당 측정기가 일단 회사마다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어떤 의료기기로서 딱 똑같은 수치가 나오도록 되어 있진 않아요. 어느 범위 안에서만 맞추면은 다 허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자가혈당 측정기는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자가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실 때 조심하실 것은 병원에서 측정하는 이 피와 자가혈당 측정기로 측정하는 피가 다르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혈관에는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모세혈관도 있는데 네. 이제 일단 병원에서는 정맥에서 뽑는 혈장 또는 혈청 거기에는 혈구나 이런 걸 다 뺀 거기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거고요. 자가혈당 측정기는 우리가 손가락에서 모세혈관에서 그리고 그것도 전혈 즉 혈구며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피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값과 이제 집에서의 값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기계마다 병원에서 측정하는 거랑 비슷하게끔 보정을 해요, 하기는. 네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공복혈당이든 식후혈당이든 병원에서보다는 집에서 꽤 한 5에서 10% 정도 낮게 나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요? 네, 낮게 나오고 근데 식후일 때는 좀 다르지만 이제 보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환자분들이 선생님 제가 혈당을 이 두 번째 손가락에서 측정하고 바로 여기 세 번째 손가락에서 측정하면 또 달라요. 그리고 그래서 또 이상해서 네 번째 손가락을 측정해요. 네. 세 다 번을? 찔러보신 분도 있어요. 네네네. 매번 달라요. 당연해요. 왜냐면은 우리 혈당은 우리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요. 계속 내 몸에서는 인슐린의 작용으로 이제 포도당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해서 조절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의 수치로 나오지 않아요. 계속 이 1초마다 1분마다 계속 달라진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따라서 어느 범위 안에서 조절이 되고 있느냐를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복 혈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식사를 막 밤 10시, 11시, 12시까지 하고 다음날 아침에 막 검사한다. 이게 공복일까요? 사실 그거 공복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식사, 우리 정상적인 칼로리, 정상적인 탄수화물 이런 걸 먹고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을 금식하고 아침에 쟀을 때를 우리가 공복이라고 하는데 그때 혈당하고 저녁에 뭐 치킨이며 이런 거 엄청 많이 먹고 다음날 아침에 잰 혈당 이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이런 상황에 따라 혈당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공복 혈당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서의 공복 혈당이다라는 것과 식후 혈당도 식사를 시작한 시간, 끝난 시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식후 혈당 그러면 어떤 분은 끝나고 나서부터 2시간, 어떤 분은 시작해서부터 2시간 얘기하는데 보통 식사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의 2시간 혈당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 혈당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조절 목표를 이제 잘 도달하느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당뇨병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 나오면은 괜찮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연령이나 가지고 있는 질환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보통 이제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가 조절이 어느 정도 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밥을 먹기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2시간 혈당 또는 이제 외국에서는 제일 높은 식후 혈당 이걸로 했을 때 180 미만이면 조절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마다 다르고 또 사실은 물을 계속 먹잖아요 우리가. 네네. 먹을 때마다 다 올라가요 혈당은. 간식도 먹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간식이 밥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끔 먹는 건 사실 좀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그때마다 원래 정상은 식후 2시간 제일 높은 게 이제 2시간 지나면은 140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 200, 250을 넘기는 혈당이 쭉쭉 올라가면은 그런 것들이 잠깐이지만 또 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은 공복 식후 2시간 또 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는 한 140 미만 정도 유지되는 걸 목표로 해서 조절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당뇨 전 단계 진단 받으신 분들도 이거 좀 자가 혈당 측정기 구비해서 하는 걸 좀 추천하시나요? 아니면은 사실 그렇진 이제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자가혈당 측정기를 해서 그러니까 당뇨병 전 단계고 내가 이 찌르는 거에 그런 어떤 부담을 덜 네네. 느끼고 또 이제 전 단계도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당화혈색소 6.4에 해당한 전 단계다. 거의 당뇨병하고 똑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좀 본인의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체크해 보시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그분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여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나 좀 관리를 잘하고 싶어서 체크를 해보겠다. 근데 이런 음식을 먹었더니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게 우리 연소혈당 측정기잖아요. 네, 네. 최근에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연소혈당 측정기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제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먹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와 네. 먹고 막 움직일 때가 너무 달라요. 당뇨병이 없지만 우리가 막 진짜 딱 비빔밥 아니 볶음밥 같은 거 이만큼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 안 떨어져요. 그래서 진짜 이게 내 패턴이 이 식사에 따라 달라지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는 있는데 또 경제적인 면이 있고 그거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할 건 아니지만 좀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패턴에 따른 혈당을 보기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뭐 필요하신 경우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맞습니다. 있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직접 이거 연속혈당 측정기 네네 많이 해봤죠. 사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눈으로 좀 직접 보면은 좀 더 좀 경각심이 확 들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조금 잠시 후에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올라간 이 혈당을 좀 내릴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여쭙기로 하고요. 네. 방법이 막 나오진 않을 텐데. 네. 네. 네, 일단 차근차근 좀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 그럼 당뇨병 이게 뭐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정확히 좀 어디에 안 좋은지 경각심을 먼저 딱 심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왜 관리해야 되고 네. 왜 치료해야 되는지 좀 한번 자세히 좀 짚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네. 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당뇨병을 왜 치료를 해야 하는가? 네.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합병증을 예방한다는 말은 삶을 네. 잘
이제 퀄리티 있게 살 수 있게 하기 네.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고혈당,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이 이런 미세혈관, 그다음에 대혈관의 합병증을 일으키는데요.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네. 다 영양소가 네, 가야 네, 되니까. 즉 전신에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환자분들이 되게 더 합병증을 이제 강하게 무섭게 느끼시는 이유는 이제 합병증이 한번 온 걸 보신 분들은 너무 그게 정말 치명적이고 너무 불편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인데 이제 주로 오는 미세혈관, 작은 혈관의 대표적인 게 눈에 오는 망막, 그다음에 콩팥, 네. 그다음에 신경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다 당뇨병 때문에 합병증이 올 수 있다. 큰 혈관에는 뇌혈관, 심장혈관, 뇌혈관, 말초혈관, 다리로 가는 이제 혈관이 되겠고요. 네, 이런 것들은 고혈당,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이제 오랫동안 장기간에 유지가 되면서 오는 만성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아주 심한 고혈당, 아까 말씀드린 2000, 네. 아주 심한 저혈당, 당뇨병을 치료하는 와중에 갑자기 인슐린을 맞았는데 깜빡 잊고 밥을 안 먹었거나 또는 약을 먹었는데 뭐 약을 먹었는지 모르고 또 드신 거예요. 많이 옵니다. 요즘 이제 고령이 많아지면서. 네. 얼마 전에 저희 응급실에 다른 교수님 환자분인데요. 3일 전인데 인슐린을 쭉쭉쭉 돌려서 맞았는데 그분이 약간 뭐 술을 마셨는지 어땠는지 인슐린 한 개 펜을 다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혈당이 저혈당으로 오셨는데 저희도 처음 봤어요. 혈당 수치가 2가 나왔대요. 2. 에? 어떻게 살아있을 수 없는 수치잖아요. 혼수 상태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인슐린 한 펜에 300단이 들어있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우리가 뭐 10단위, 20단위, 뭐 20단위만 맞아도 많이 맞는 거예요. 몸에서 나오는 단위가 20단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300단위를 다 맞고 오셨다고 생각하면 뭐 10배, 15배를 그냥 한꺼번에 맞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지금 포도당을 계속 거의 2, 3일 동안 주입해서 계속 유지를 시켰는데 왜냐하면 너무 떨어지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뇨병을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뭐 저혈당이 오는 거 완전 예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배워야 된다. 그분은 잘못 배운 거죠, 사실은. 네네. 네. 와. 너무 이제 끔찍한 일이 얼마 전에 있어서 저희도 막 환자분한테 조절 정말 이제 교육 잘해야겠다라고 한 번 더 경각심을 느꼈었습니다. 고혈당 때문에 케톤산 혈증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럼 혈당을 잘 조절했을 때 정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느냐? 네.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UKPDS라고 하는 우리 2형 당뇨병 환자분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요. 당화혈색소를 1% 낮출 때마다 미세혈관 합병증을 37% 감소시키고 또 이런 하지 절단이나 치명적인 하지 혈관 질환을 43% 감소시켰고 네. 당뇨병 관련된 사망도 21%를 감소시키고 심근경색 뇌졸중도 각각 14%, 12%를 감소시켰다는 결과예요. 이 연구가 나오고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게 이렇게 많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거고요. 이거 한 1998년도에 나온 연구인데 이때부터 혈당 조절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게 강조되면서 오늘날까지 혈당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궁금한 네. 거 하나 질문 네네. 드려도 될까요? 이게 사실 이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 정상 범위에 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당뇨를 진단 받으셨지만 이런 당화혈색소 같은 것들이 계속 정상 범위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 합병증을 다 막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거 좀 궁금했어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네. 완전 정상 범위. 네. 근데 완전 정상 범위면 당화혈색소도 5.6 이하, 네, 공복혈당도 항상 100 이하, 식후도 140 이하. 네네네.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조절될 수 있느냐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은 엄청나게 약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엄청난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저혈당 위험도 높고 물론 요즘은 저혈당이 적은 약들이 많지만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정상 혈당이 아주 근접하게 조절하면은 그래도 합병증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합병증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주 뭐 경미하게 온다거나 또 미리 발견할 수 있거나 왜냐면 당뇨를 관리하다 보면은 네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외래에는 사실 합병증이 거의 하나도 너무 미약해서 이건 합병증이라고 심하게 뭐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렇게 관리가 되시는 진짜 모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90세, 95세
뭐 지금까지도 이거 워커도 안 끌고 걸어서 오세요. 제가 맨날 진료하면서 상 드려야 된다고. 대단하십니다. 관리를 잘하면은 또 관리를 잘하고자 정기적으로 잘 좀 치료를 받으시면요, 오히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네. 당뇨가 없이 막 그냥 병원에 안 오시던 분들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잘 사신다라는 그런 결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근데 우리가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오래 되시면 그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오래 있던 게 네. 없어지진 않아요. 아, 기억에 다 남고, 리셋되지는 네, 않는다는 다 이제 말씀이시죠?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어서 몸에 문제가 일어나기. 네. 그러니까 초기부터 잘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일단 뭐 나오겠지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진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상 범위 안에 두는 것이다. 네, 라는 맞아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아까 이제 합병증 잠깐 해서 말씀드리면요. 합병증이 그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장 줄 수 있는 이제 우리 1형 당뇨병이나 2형 당뇨병에서 올 수 있는 케토산 혈증, 그다음에 고삼투압성 혼수, 네. 그다음 저혈당성 혼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합병증, 이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만성합병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신의 망막, 콩팥, 특히나 요즘 이제 콩팥에 대한 단백뇨, 신부전 이제 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부전 환자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더 그렇고요. 신경병증 아까 질문에도 있었는데 네. 신경병증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게 대표적인 미세혈관 합병증이고 대혈관 합병증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뇌졸중, 심장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말초혈관절 이런 이외에 최근에는 심부전도 아주 중요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망막증은 지금 이게 정상 눈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여기 시신경이 있고 여기에 이제 황반 부위가 있는데 이 망막에 점차적으로 고혈당으로 노출되면서 이렇게 작은 혈관에 이상한 소견, 그다음에 출혈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다고 네. 해서 눈이 아프거나 안 보이지 않아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제 검사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환자분들이 눈이 안 보여요. 그러고 오세요. 이렇게 출혈이 생기면서 여기가 황반 부위가 아예 망막 부위가 다 가려져 버리는 이런 상태가 돼서 오시는데 이게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그런 합병증 중에 제일 유명한 당뇨병 망막증입니다. 자, 검사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뇨병 진단받은 시점부터 매년마다 괜찮으면 1, 2년 좀 넘길 수 있지만 매년마다 일단은 받으시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 환자들도 저 항상 안타까운 게 제가 계속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빠서요, 싫어요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인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뭐 아예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예 여기에 출혈이 이만큼이 차가지고 황반 이 망막을 가려버리니까 이렇게 꺼멓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 달까지 오셨는데 갑자기 안 보이시니까 저도 제가 더 강하게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환자분도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제가 맨날 하자고 하는데 안 하신다고 가버리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합병증 검사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전에 발견이 됐으면요, 뭔가 더 예방하거나 미리 출혈이 일어날 만한 혈관을 빨리 치료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야. 두 번째는 이제 콩팥 합병증인데요. 이제 뭐 결국 이제 콩팥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몸에 이제 노폐물을 걸러주는 혈액 내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일을 하는데 그게 고혈당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노폐물들이 다 혈액 내에 그냥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이제 콩팥이 이렇게 좀 잘 못 거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인공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공 혈액 투석을 돌리는 환자분들의 거의 55%가 당뇨병 때문에 돌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거 그러니까 엄청 심각해졌어요. 문제네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 협심증, 신부전, 뇌경색 다 당뇨병과 관련된 대혈관 합병증.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가슴이 좀 뻐근하거나 답답하다 빨리 검사하셔야 돼요. 그게 없어도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빨리 검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과 이 사진 되게 환자분들이 되게 끔찍해 하세요. 실제로 여기로 이제 발로 가는 혈관들이 이렇게 다 좁아지면서 피가 안 통하고 환자분이 여기에 있는 이런 상처를 이제 뜯으셨어요. 상처를 뜯고 감염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발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한 며칠 만에 발가락을 절단해야 될 게 발목, 무릎까지 더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진행이- 빠른 속도로. 그래요. 네. 그래서 혈관도 안 좋죠. 여기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감염이 더 이제 잘 낫지 않죠. 네네. 그러면서 아주 급격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뇨병을 잘 조절하고 나머지 고지혈증, 이제 고혈압 이런 것들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네. 뭐 혈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만 좀 말씀 듣다가 사진을 하나하나 보니까 아, 정말 좀 네. 아유 이거는 진짜 네.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눈 질환, 네, 뭐 네. 투석, 뭐 네. 이렇게 하나하나 좀 말씀 주시니까 확실히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 정상범위 안에 있도록 네, 잘 네.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인사 주셔서 조금 인사 네, 나눠보고 네.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윤희님도 인사 주시고요. 강나영님, 이희님, 네, 뭐 윤희님 많은 분들 말씀 주시는데요.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 눈 검사 정기적으로 하셔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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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 맞습니다. 주셨고 실제로 윤희님께서는 당뇨병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사 잘하고 계시네요.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면 될까요? 일단은 이제 네. 우리가 당뇨병, 2형 당뇨병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2형 당뇨병 환자분들은 사실 제가 아까 언제 시작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진단을 받은 시점에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 최소한 1,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아예 괜찮다 그러면 한 2년에 한 번으로 갈 수도 있지만 가능한 1년이나 2년 이상이 네. 있으면은 안과에 가셔서 거의 4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마다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질문 하나만 조금 네. 더 나눠보고 이어가도 될까요? 네, 강나영님께서는요. 네네. 근감소증 원인에 당뇨병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당뇨가 근감소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지 네,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 근감소증이 온다던데 당뇨병이 있는 노인 환자분들은 혈당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 주셨는데 조금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당뇨병이 생기면 사실 당뇨병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몸에 이런 몸에 뭐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분해가 되는 그런 작용을 해요. 혈당 조절이 안 된다는 의미는 혈당을 잘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들을 막 사용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단백질. 아, 근데 그게 이제 근육.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근육. 그래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뇨병의 네. 이제 원인이 근감소증의 원인이 당뇨병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사실 당뇨병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식사와 운동요법을 잘 하셔야 관리가 잘 되거든요. 근데 운동요법을 하면은 근력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육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당뇨병을 잘 관리하는 분들 보면은 운동도 더 많이 하고 근육량도 네. 더 많아지고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어서 이제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되는 건 근감소의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의 당뇨병, 그분들도 당뇨병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뇨병 자체가 어떤 영향을 이제 조절이 안 되는 당뇨병이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림 질문 네, 주시는 분들 진짜 네, 많잖아요. 네, 이렇게 네, 손 네. 저리다 뭐 이런 증상들도 많이 말씀 주시는데 혹시 그런 것도 조절이 좀 가능한가요? 일단은 이제 발저림 증상이라고 한다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 그 질환은 당뇨만이 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초신경병증의 어떤 이제 양상이나 이런 것들 보시고 뭐 한쪽만 그렇다. 혈당이 한쪽만 높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양쪽 그다음에 이제 양쪽이 비슷하게 그다음 발끝부터 네. 이렇게 올라오는 통증이고 다른 허리나 척추나 혈관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한다면 당뇨병 때문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당뇨병성 이제 말초신경병증으로 우리가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사실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면은 혈당을 잘 조절해야 이제 그만큼 신경이나 그다음에 혈관 손상을 좀 예방할 수 있어서 더 나빠지는 거를 네네. 또 통증도 가라앉힐 수가 있고요. 근본적인 어쨌든 원인을 네, 좀 해결을 맞아요.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얼마 전에도 오신 환자분인데 막 혈당이 너무 막 당화해서 15로 오셨는데 그분은 와. 너무 심한 발저림. 근데 어디 가도 막 치료가 안 네네. 됐었는데 혈당이 좋아지시고 나서 거의 대부분 없어졌어요. 이제 고혈당 자체가 발저림을 더 이제 당뇨병 신경병증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잘 조절하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미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경 통증에 대한 약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신경 통증에 대한 약이 한 4-5가지가 있어서 네. 어떤 분들은 A라는 약으로도 조절이 됐지만 어떤 분들은 이 약, 저 약 다 이제 복합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치료를 하는데, 하나는 고혈당을 치료해주는 이런 대사적인 치료, 원인적인 치료, 두 번째는 증상을 좋게 하는 치료. 이 2가지를 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고혈당이 심하신 상태에서는 증상은 더 심해지니까 일단 혈당 조절을 잘 안정적으로 하는 게 일단 근본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거 절이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맞아요. 좀 자세히 맞아요.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고 또 질문 네. 조금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 동생이 임신성 당뇨로 임신 기간 내내 주사를 맞았는데도 조카들이 당뇨 환자가 될 확률이 좀 유전적으로 높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임신성 당뇨라서 이제 인슐린을 맞으면서 이제 잘 조절해서 태아의 어떤 출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산모의 건강, 뭐 이 산과적인 합병증이 안 생기게 조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 산모분은 이 임신 이전에는 당뇨가 없었던 환자니까 임신성 당뇨라는 말이 붙었겠죠, 진단이. 근데 그 이제 첫 번째 조심하실 거는 그 산모분이 인슐린을 조절하셨다 하더라도 아기를 낳고 나면은 좋아질 확률이 아주 많지만 임신성 당뇨병 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뭐 5년, 10년 사이에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거의 한 3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모분이 일단 조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럼 임신성 당뇨병으로 이제 엄마한테 태어난 아기는 어떠냐? 사실 그 아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전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 태아 내에서의 어떤 환경이 고혈당의 환경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만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한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건 누구나 건강한 걸 원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걸 잘 지켜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100%다 엄마가 임신한 당뇨병인데 아이가 다 당뇨병이 된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이제 연구를 보면은 조금 연관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당뇨병이 2분이 있었는데 내가 태어났잖아요, 이미. 네네. 근데 그분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막 원망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리고 그런 환자분들이 다 60세 이상이 돼서 당뇨병이 부모님 생긴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나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나머지 거의 한 뭐 많게는 70%, 적게는 50%의 나의 노력으로 안 생길 수 있어요. 발현을 안 시키게끔 그쵸. 하는 게 네.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또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의 주제를 또 이야기해보고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어쨌든 전 단계이신 분들 네. 최대한 좀 진단을 안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참 어렵지만요. 그래도 그 방법을 네. 좀 알아야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네. 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막 내가 진단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사실 당뇨병 네. 예방에 대한 방법을 들으시면은 알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방법이. 네. 근데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는 이거는 그 각각한테 대한 거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진짜 예방이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병 발생과 관련된 요인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 요 부분이요. 예, 요 부분이에요. 식단 활동. 네.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 비만을 해결하는 거예요. 네네.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또 이제 활동을 늘리는 건 비만만이 아니죠. 근력도 해결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행동요법, 수면을 잘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따라서 이런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어떤 당뇨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실제 당뇨병 이제 예방 효과가 이런 중제군이 제조군 아무것도 안 한 군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을 생활습관 중재를 열심히 했을 때
한 30%에서 많게는 67% 정도 당뇨병 발생을 감소를 시켰다라고 나와요. 와, 그러니까 노력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꼭 예방할 수 보는 거죠, 있다. 분명히. 그렇죠. 아. 근데 그 노력이 어떤지는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장기적인 관찰 연구를 했는데도 생활습관 중재를 열심히 한 군에서 당뇨병뿐만 아니라 화병증, 사망의 위험도도 감소를 하더라. 네. 근데 우리가 생활습관 중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건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점점점 그 차이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따라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게, 우리 공부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어렵다. 네. 이제 그럼 제가 방금 보여드린 당뇨병의 이제 생활습관 중재 방법이 모두 같으냐? 네네.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뭐 어떻게 달랐나요? 자, 궁금합니다. 나라마다도 달라요. 지금 네네. 제가 이거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네. 미국에서 연구된 당뇨병 예방 연구가 가장 유명한데요. 미국에서는 첫 1년 동안 이 센터나 병원에 22번을 방문을 시켰어요. 1년 동안 네. 22번을. 네. 그분들이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22번을 와서 엄청나게 교육을 받고 한 거예요. 되게 적극적인 개입이 좀 있었네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운동을 이제 이 운동 전문사가 붙어서 운동도 시켰는데요. 그 운동을 포함하면은 126회를 와요. 와, 거의 뭐 전문 트레이닝을 좀 네.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랬지만 핀란드에서는 이제 병원에 방문하는 건 9번 1년에 운동을 포함하면 165번. 그러니까 엄청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이렇게까지 못했어요. 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1년에 14번, 비교적 14번에서 6번, 자, 중재 강도 횟수가 적어질수록 효과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생활습관 중재법을 열심히 했더니 결국에는 좀 잘렸는데 네. 보이네요. 결국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우리가 생활습관 중재를 열심히 했더니 일관되게 당뇨병 위험도를 감소시키더라. 효과 남성 여성에서 비슷하고 인종에서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습관이 우리가 운동도 있고, 그다음 식사요법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한 식사 중에서 어떤 뭐 기름이 적은 걸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걸 했을 때 제일 좋으냐? 근데 한 가지만 딱 집을 수는 없대요. 하지만 다양한 건강한 습관을 다 하는 것이 당연한 말이지만 다양한 목표를 다 달성한 사람이 가장 큰 효과를 보인다. 근데 가장 이제 특징적인 거 하나는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은 과체중 비만한 사람한테는 체중 감량이 가장 필수적이다. 그래서 과체중 비만한 분들한테는 반드시 체중을 감량하라는 거예요. 비만이 또 그쵸. 여기서 또 강조가 됩니다.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비만하지 않은 과체중이 아닌 당뇨병 전단기 환자들도 있어요. 사실 그분들을 위한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인슐린 분비를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거는 비만을 치료해서 가능한데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게 좀 한계점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생활습관 중재법을 했더니 당뇨병 발병이 최소한 5년 이상은 지연되더라. 근데 지연이란 말을 썼잖아요.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진단을 좀 늦추는 맞아요. 정도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길 당뇨병을 10년 있다 생기게 한다든지 5년 있다 생기게 한다든지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는 이제 생활습관 중재 목표를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당뇨병 발병의 위험이 더 높아지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요건데 유전적 위험이 높은 경우, 즉 가족력이 많은 경우에도 당뇨병 예방 중재법으로 생활습관 중재법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당뇨병에서 난 유전적인 게 많아라고 한다고 포기할 거 아니란 얘기예요. 네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모든 생활습관 중재법이 같은가는 아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사이즈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가 약물 중재예요. 약물 중재인데 뭐 약으로 내가 비만을 해결하는 것처럼 요즘 뭐 아까 얘기 나왔는데 이제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맡고 있는 주사. 네. 근데 실제로 약물로도 예방이 되는지를 봤더니 약물 중재를 했더니 14에서 거의 한 79%까지 당뇨병 발생을 감소시켰다라고 네.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약제가 이제 메트폴민이라고 하는 우리 당뇨병 치료제로 쓰는 약제인데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결론적으로 메트폴민 약을 500에서 2,500ml까지 먹었더니
당뇨병 발생을 26에서 44% 감소시켰다라고 발표는 하였는데요. 네.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평생. 네. 그렇죠. 그러면은 치료하는 거랑 똑같죠. 아, 네, 네, 그렇죠. 물론 심해져서 인슐린 맞는 치료를 하는 것보다 요 약으로 계속 치료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것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약의 효과는 약을 중단하는 순간 없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방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고 그 외에 인슐린 저항성을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약들이 아주 큰 당뇨병 발생 예방 효과를 보여요. 네네. 하지만 역시나 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아, 먹는 동안에 네, 이런 맞아요. 효과가 있다. 네, 이것도 당뇨병 약제인데 얘도 당뇨병 발생 예방 효과가 25에서 40%.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제 또 하나의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게 하는 약제가 있었는데요. 얘는 네. 이제 당뇨병 예방약으로 연구가 된 건 아니지만 네. 발생은 33% 정도 감소시킨다고 나오고 요즘 비만약이 핫하잖아요. 아주 핫합니다. 아주 핫하죠. 비만약들은 다음처럼 당뇨병 발생을 뭐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45%, 적게는 19%, 최근 나온 주사제는 거의 95%를 지금 정상 혈당으로 전환시켜요. 근데 계속 주사를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네. 자, 결론적으로 당뇨병 예방 가능하냐? 예방 가능하다. 근데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나 생활습관 교정인데 지금까지의 이제 외국 연구에서 보면은 과체중 또는 비만한 환자분들에게는 5에서 10%의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매일 30분 이상 중등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다 공통적으로 나와서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만 정상인 체중을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렵다. 조금 더 어렵다. 어렵네요. 맞아요. 약제는 다양한 약제가 있지만 약제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요거를 보면서 오히려 좀 희망적으로 느꼈던 게 그 당뇨약을 물론 통해서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지만 이 생활 습관이 못지 않다. 그렇죠.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맞아요. 더 큰 효과를 기대할 맞아요. 수도 있는 것 네, 같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서 네. 좀 더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5에서 10%의 체중을 감량한다 1번. 그리고 매일 30분간의 중등도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제일 좋아요라고 물어보시는 운동법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는 이제 어떤 게 제일 좋아요라는 네네네. 운동법에 대해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 네. 근데 중등도 운동이면 약간 땀나지. 걷기 우리 이제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땀나게 걷기. 약간 빠르게 걷기 네, 이런 맞아요. 것도 해당이 심박수나 됩니다. 이런 걸 계산하는데요. 네네. 땀나게 걷기. 최근에 저는 이제 계단 오르기 이거 되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근력도 되고, 유산소도 되고, 네네. 계단을 최소한 뭐 20계단을 하루에 뭐 한 5번.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에너지 많이 소모가 되고, 네. 또 이제 환자분들이 30분 어떻게 운동을 맨날 시간을 내서 해요라고 하시는데 연구를 해보면은 10분씩 잘라서 3번 해도 돼요. 연속적일 필요도 없다. 네, 10분 이상이면은 가능하고요. 또 일주일에 매일매일 하기 어렵다. 그러면 저는 주말에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연구들도 있었어요. 주말에 이틀간 1시간 반씩 운동을 하는 거 몰아서. 네. 근데 그것도 안 한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못 하시면은 우리가 주말이라도 몰아서 하자. 네. 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내가 싫은 운동을 억지로 하면은 그 며칠이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벌써 못해요. 장벽이 느껴집니다. 못해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운동을 할 게 아니라 생활에서 할 수 네. 있는 운동,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을 고르는 게 제일 아. 중요하다.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맨날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거 말씀 네, 주셨고 네. 그리고 이런 네. 것도 궁금합니다. 왜 밥 먹자마자 바로 하는 게 내 혈당을 좀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네네. 같아요. 혹시 그 시간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저는 이제 당뇨병 환자를 잘 많이 보고 하다 네. 보니까 뭐 언제든지 좋은데 저희는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식후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약을 먹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 시에 운동을 하다가 저혈당을 되게 많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혈당이 높아졌을 때 그걸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는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공복보다는 식후 운동을 하는 걸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식사하시고 하시는 걸 조금 네. 더 권장한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네, 또 뭐든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일단 하는 게 일단 네. 의미가 있다라는 네. 말씀 주셨고요. 네. 또 제가 여기서 지금 강조를 드렸는데 뭐 네. 미국, 중국, 핀란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당뇨병 예방 연구 진행 중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진행 중이지만 2016년부터 맞아요. 네. 그냥 간단하게 지금 연구가 어, 진행 중이기 네네.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국인 당뇨병 예방 연구 사업이고요. 2016년부터 진행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15개 대학병원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 병원이 주관이 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과 대한당뇨병학회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전국에 걸쳐서 15개 병원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 중에도 뭐 건너 여기 참여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 기준은 저희가 모든 환자를 다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상을 30에서 70세, 체질량 지수는 과체중 이상, 그다음에 당뇨병의 이제 이런 전 단계 기준 중에 3가지 중에 1개를 만족하는 분들에게 중재 방법은 3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집중 생활습관 중재법, 또 하나는 6개월에 한 번 오는 표준관리 중재법, 또 하나는 약. 네. 네, 어떤 게 제일 좋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 궁금해요. 지금 나오려면은 한 1년 있어야 돼요. 내년쯤에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그럼 그때 한번 그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말씀드려야죠. 네.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생활습관 중재법이 조금 이제 개발하느라고 엄청 공을 많이 들였고요. 당뇨병 학회와 다학제 우리 전문가들 모여서 네. 왜냐면은 이 환자 우리나라에 없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처럼 사실 1년에 26, 22번 오라고 하면 우리 참여하셨을 것 같아요. 했다가도 포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최대한 환자분이 올 수 있는 정도로 맞출 수 있게끔 이제 했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 22번 왔었어야지 더 많이 빠졌을 텐데 그게 좀 이제 걱정이지만 그래도 이제 의미를 도출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효과적인 당뇨병 예방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외국 문헌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봤더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도 당뇨병을 예방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다양한 환자분들한테 맞춰서 당뇨병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가진 사람한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정해야 되고 그게 전 단계 당뇨로 할 것인가, 비만한 환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당화혈색소를 뭐 6.4로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정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점점 높아질수록 인슐린 분비능은 더 떨어졌을 거기 때문에 어떤 환자를 이제 대상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1대1 수업이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는 어떤 이런 교육도 1대1을 더 좋아하지 그룹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근데 외국은 그룹도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식사나 운동, 격려 무엇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3번째는 어떤 강도로 아주 세게 하면 환자분들이 못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2번 하면 아우 벌써 포기. 네. 물론 그러면 결과는 좋겠지만 또 참여율 떨어질 수 맞아요, 있다. 맞아요. 그다음에 어떤 환자분한테는 결국에는 약이 더 효과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약에 효과적이고 누가 생활습관에 효과적인지를 따져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이제 이 테크놀로지가 디지털 헬스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게 적합한 대상자와 아니면은 대면으로 하는 게 적합한 대상자. 연속 혈당 측정기도 모두한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려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 사람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럴 것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약으로 효과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맞아요. 진짜 약에 맞아요. 대한 거부감이 심하신 분들도 맞아요. 많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하면 약 안 먹을 수 있나요? 약 어떻게 하면 뭐 중단할 수 있나요? 최대한 늦게 먹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좀 진료 보시면서 약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또 어려움도 교수님께서 많이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죠. 약, 인슐린 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네네.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당화혈색소가 우리나라에 좀 별로 조절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환자분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 수능도가 좀 수능도뿐만 아니라 약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나 이 정도는 해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네. 인슐린 써야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고혈당은 계속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제 하지만 약이 모든 게 능사냐?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슬기로운 당뇨병 관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 그냥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고요. 실제로 약을 3가지, 4가지 먹는데도 조절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럼 인슐린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은 정말 다 인슐린을 써야 되는 환자분들일까? 그래서 제가 생활습관 중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실제로 이제 생활습관 중재를 통해서 약을 안 늘리거나 약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네, 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붙인 건데요. 네. 지피지기 100점 불태. 네. 적의 형편을 알고 나의 형편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적은 당뇨병이잖아요.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식사법, 운동법, 관리법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하나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당뇨병을 그쵸. 지금 뭐 관리하겠어요. 그다음 나의 상태, 나의 혈당, 식습관, 운동 사실 환자분들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걸 누군가가 알려줘야 돼요. 그쵸. 영양 선생님도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도 알려줘야 되고 예를 2가지만 들겠습니다. 두 분의 환자였는데요. 69세 여성이었고 당화색소 8.6이니까 조절 안 되세요. BMI는 26이라서 이제 비만하셨고 이미 3가지 약 다 먹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인슐린 써야 되는데 환자분은 인슐린 계속 안 쓰려고 하고 저도 분비능 검사를 해봤더니 인슐린 분비가 아직 있어요. 근데 왜 안 되실까?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 당뇨병 환자분들 대상 연구를 했는데 한번 이 연구 생활습관 중재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당뇨병 환자분인데 그래서 봤더니 하겠다고 하셨어요. 참여를 예방 연구는 아니고 이제 치료 연구였는데 네. 네, 환자분의 상태를 보니 보시다시피 1년 전에 허리 수술을 했고 운동을 코로나 때부터 못 하시고 이제 빵, 베이컨, 햄, 라떼로 아침을 드시고 스페인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간식이 이제 이런 고구마, 감자, 버터, 오븐구이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운동은 거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당질과 간식, 에너지 섭취가 많으세요. 운동은 없고.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는 이거는 약을 쓸 게 아니라 한번 생활습관 중재하는 걸 해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로 연속혈당 측정기 결과입니다. 네. 이 중재하기 전에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혈당이 180 이상으로 표시된 건 다 노란색으로 보여요. 그런데 노란색에 보이는 게 많았고 이 초록색이 우리가 혈당이 조절 범위 안에 잘 있다라고 한다면 초록색으로 보여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70 이상을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환자분은 60%였고 노란색, 주황색으로 혈당이 아주 높게 유지가 되는 게 거의 40%였는데 이 환자분들 6개월 후에 보이세요? 초록색이 94%예요. 이야. 자, 이렇게 혈당 변동 폭이 엄청나게 높고 공복 혈당, 뭐 야간 혈당이 거의 180에 가까웠던 분이 거의 100 아래로 유지가 돼요. 이야, 너무 아름다운 그래프가 그쵸? 나왔네요. 근데 이게 환자분한테 약을 쓴 게 아니잖아요. 네. 이 환자분이 체중이 지금 많이도 안 빠졌어요. 2kg 정도 빠지셨고요. 대신에 운동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야. 근육량이 늘어났고 지방량이 네. 줄었고.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처음에 8.6이셨는데 6.2. 이야. 그 다음에 감기 걸리고 운동 못하니까 좀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네네. 다시 이제 회복 탄력성이 생기셔서 이야. 잘 알아서 하세요 이제는.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당화혈색소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까 8.6이었는데 6.2잖아요. 네. 약 거의 2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막 인슐린 쓴다고 됐을까? 사실 더 체중도 늘고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되게 간과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물론 환자분도 잘 따라오셔야 되고 이렇게 본인의 약의 개수를 줄이거나 인슐린 쓰는 걸 늦출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2번째 남성 환자분인데 당화혈색소는 7.7인데 비만하세요. 이제 BMI가 29니까 테트릴리안 주스가 이분이 이제 보통 우리 아까 30에서 50대 음주를 많이 하신 직장인에 다 해당하세요. 회식이 많고 운동할 시간 없고 이미 4가지 약을 쓰고 있어요. 인슐린 쓰자고 했는데 계속 거부하셨고. 이분도 잘 나와요 인슐린이. 이제 저항성이 있으신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참여해 보시겠다.
이제 이분은 뭐가 문제일까 봤더니 비만이 문제이긴 하지만 쭉 보시면은 사실 운동은 계단 오르기 뭐 8,000보 하시는데 일단 음주가 엄청 많으세요. 주 1, 2회는 음주를 하시는데 음주할 때는 우리 칼로리를 한 번에 3,000칼로리를 드시는데 보통 남자가 2,000에서 2,400칼로리가 하루 적정 칼로리, 여자는 1,800에서 2,000 네, 정도인데 이분 3,000을 드시니까 뭐 음주할 때 한 끼가 3,000을 먹는 거예요. 네, 아주 그냥 폭식을 좀 그렇죠. 하게 되시네요. 음주에 의한 폭식, 알코올 섭취 과다가 있어서 하면은 되실까? 그래서 이제 본인도 계속 싫어하시다가 한번 해보겠다 하셨는데 이제 이게 하기 전이에요. 봤더니 이제 이 목표 범위 잘 유지가 되는 게 지금 한 60% 정도 되고 높은 게 엄청 많으셨잖아요. 네. 이제 6개월 지나고 나서 79%로 오. 많이 좋아지셨고 물론 간간이 높아졌지만 이 처음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 튀는 부분이 진짜 많이 없어졌네요. 없어졌어요.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네네. 지금도 다니시는데 지금도 지난번에 거의 한 7.9, 8.0이었던 게 점점 좋아지셔서 6.8, 지금 7.0, 6.8 이 정도 유지하고 계시고 근육량이 더 훨씬 더 많아지시고 지방량 원래 없었는데 점점점 더 없어지시고 그래서 음주를 줄이시니까 더 이제 좋아지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생활을 바꿀 수 있을지 몰랐다. 네네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야. 사실 아까 약을 좀 줄일 수 없나라고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일단은 근본적인 거고요. 질문 중에 이제 체중을 줄이는 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체중을 줄이면 당뇨병이 없어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체중을 한 15% 이상 줄이면은 당뇨병 관해가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와, 15%까지 줄이면요? 네, 15% 이상 줄이면. 이상 줄이면? 네. 와. 네, 15%. 100kg인 분들이 15kg 이상을 줄이면. 네. 근데 이제 당뇨병이 너무 오래된 분들은 좀 안 돼요. 아. 인슐린이 더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뇨병이 이제 진단된 지 뭐 3에서 5년 이내고 비만이 두드러지신 분이라면은 체중을 확 줄이면 당뇨병이 없는 상태, 뭐 잘 유지가 되고 약을 안 먹는 상태를 관해라고 하는데 네. 가능합니다. 네. 그 체중이 진짜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사실 체중 줄이는 거 참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중요하죠.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 또 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야, 이거 사례 보니까요. 진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네. 그래서 조금 네, 더 볼게요. 슬라이드. 아니 이거는 그냥 제가 잡아주시면요. 그래서 그냥 환자분들한테 이게 사실 마지막 메시지인데 네. 네, 당뇨병 관리 방법을 아셔야 된다. 네. 일단 해답을 좀 맞아요, 알아야겠죠? 맞아요. 그다음에 사실 영양 상담 받으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하면은 싫다고 하세요. 내 시간을 뺏긴다라고 생각하셔서. 근데 이제 그 교육을 받으시면 내가 이게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되고요. 그다음에 진료를 해서 우리가 내 비만도가 어떤지 위험 요인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사실 이거는 현재 건강도 지키고 합병증 예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방법 이걸 맨날 가져오셔서 이거 해도 돼요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다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 그거는 입증되지 않고 그걸 하면서 잘못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해가 될 수 네, 있다. 맞습니다. 뭐 간헐적 네, 단식부터 네. 시작해서 많습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식사와 운동요법 다 알고 계시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적기에 필요한 약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거. 필요한 약물도 딱 때가 있어요. 그때를 지나면은 사실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적기에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들이 에게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거 기본을 잘 하시면 아까처럼 됩니다.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언뜻 아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이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아까 뭐 약만큼이나 생활 습관을 통해서 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만큼 좀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보자라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좀 질문 조금 네, 그러시죠. 네.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너무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교수님. 질문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좀 주신 질문들이 많아서요. 질문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누어 가보겠습니다.
네, 맨 위로 조금 올려주시면요. 순서대로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윤희님께서는요, 저희 미국에서 시청을 해주고 계신 시청자분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위고비 말씀 주시네요. 아, 예, 예, 예. 10kg를 빼면 당뇨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음. 결혼하고 애들 셋 낳고 10kg가 좀 늘었다고. 네, 체중이 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당뇨병을 진단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메폴민만 복용 주시면 아주 심한 당뇨병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10kg를 빼면 당뇨약은 일단은 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고비가 됐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됐던 10kg 이 환자분은 170에 65kg니까 15%면은 10%가 6.5kg잖아요. 네. 10kg면 거의 15%예요. 아, 그러니까 10kg를 빼시면은 당뇨병이 관해, 즉 약 없이 유지되실 수 있는 확률이 거의 50% 이상 넘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셔서 체중을 줄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10kg 빼기 엄청 어려우실 거예요. 10kg면 키가 170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마른 체격이 되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가정용 혈당계가 생각보다 저렴해서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언제 재보면 되는지. 아,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일단은 뭐 우리가 공복 혈당, 그다음에 식사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2시간 요거 재셔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시고요. 이제 정상은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이 없는 분 지금 당뇨 전 단계로 나오셨는데 아마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으시겠지만 좀 높게 나오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상이나 아니면 목표치로 생각하는 거는 정상에 가깝게니까 공복은 원래 100 아래, 그다음에 식후 2시간에는 140 아래지만 여기에 가깝게 나오면 더 좋으시고요. 이거보다 좀 더 넘어간다라고 하신다라면 좀 더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당뇨병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아주 이제 낮은 기준을 적용하면은 너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에서 130 공복이, 식후는 180 이내로 조절이 되면은 조절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라옹님께서는요. 네, 당뇨, 물 천천히 네네네네. 드시고 제가 질문 질문 네네. 읽고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당뇨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불면증도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나요? 당뇨 자체와의 연관성이라기보다는요, 당뇨랑 만약 비만이 있다. 근데 이제 불면증이라는 게 잠을 왜 못 자는지가 잠을 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자꾸만 깰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불면증의 원인 중에 비만이 불면증에도 우리 수면 무호흡 증후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자꾸만 잠을 이제 자다가 숨이 차서 깨거나 그럴 수도 네네네. 있잖아요. 그것 네네네. 때문에 이제 잠을 자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네,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직접적은 네. 또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또 당화혈색소 검사가 피 검사 한 번으로 2, 3개월치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좀 주셨어요. 네네.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것이요, 이제 혈색소에 당분이 붙어 있는 걸 전체 혈색소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퍼센트로 따져보는 건데요. 이 적혈구의 수명이 한 2개월에서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당분이 붙었나를 네. 전체 혈색소에서 퍼센트로 재는 거라서 이제 이 피를 뽑아서 전체 피 중에서 전체 혈색소 중에서 당분이 붙어있는 혈색소가 몇 퍼센트다를 가지고 이 피 안에는 혈당이 얼마 정도 있었겠구나라는 걸 어림잡아 짐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혈색소 자체, 적혈구 자체의 수명이 2, 3개월이다 보니까 2, 3개월의 혈당을 이제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빈혈이 있거나 뭐 출혈이 있거나 그다음에 뭐 아니면 콩팥 기능이 나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화혈색소가 반드시 혈당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좀 일치도가 높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일치도가 좀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나영님께서요, 당뇨병 환자는 면역력과 감염에 취약하고 상처 회복이 더디다고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치과 치료나 수술을 받을 일이 생길 텐데 혹시 정상 혈당 유지가 잘 되면은 요거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당연히 혈당 유지가 잘 되시면은 이런 수술 후에 감염이나 아니면 합병증이나 위험도가 상당히 낮아져서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잘 받으십니다. 근데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되시면은 상처 치유가 안 되고 또 이제 이 꼬맨 자리도 잘 아물지 않고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그래서 모든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의뢰를 하시거든요. 아. 조절 잘 됐는지 먼저 보고 잘 된 다음에 수술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잘 조절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질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최고님께서요. 50세 여성입니다. 임신성 요거 아까 받았나요 질문? 아니요. 임신성 당뇨로 진단을 받고 이제 10년째 당화혈색소 6.3으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사실 지금 저분이 당뇨병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왜냐면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병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검사법이 있잖아요. 근데 당화혈색소 6.3이면은 당부화 검사하면은 2시간에 200 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지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 이미 관리를 하시면서 당화혈색소를 거의 10년 가까이 몇 년 가까이 6.3을 유지하셨다는 거는 조절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잘 유지를 하시면은 이 뭐 당뇨병으로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 상태를 잘 유지하시는 게 결국 당뇨병을 치료하는 거이자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그 심장병이 있어도 숨차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참 좀 어렵고 헷갈리실 것 같아요. 심장병이 있어도. 네. 심장병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심장병이 있는데 숨을 차게 운동을 하시는 거가 가능하신 분이면은 이거는 자기 심장 기능이 괜찮은 거예요. 저렇게 숨차게 운동 못 하시거든요. 숨이 차서. 네. 근데 보통 이제 협심증이나 이런 이제 심근경색이나 이미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다 치료를 받고 그런 분들은 아주 숨차게는 아니지만 운동을 못하게 하진 않아요. 이제 여러 가지 심장 기능 자체가 괜찮아지면은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심부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요 숨차게 운동을 하는 것 자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좋은가 나쁜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못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일 나고. 네. 상황에 맞게 좀 적절하게 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장병이란 말 자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엔젤님께서요, 그 60세 남성인데 다이아백스 지금 4개월째 복용하고 계시는데 최근 입맛이 좀 없고 체중이 감소되었다고 이게 약의 영향을 좀 받는 건가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지금 복용하고 계시는 약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약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 환자분들의 거의 한 70~80% 이상이 이걸 다 먹고 있는데 전 세계가 다. 얘가 이제 당뇨병 치료제이고 비만 치료제는 아니지만 사용을 해보면은 체중이 한 2kg 정도 이상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맛도 떨어지게 만들고 소화도 덜 시키게 만들고 이런 좀 더부룩함도 생기고 이게 이제 이 약의 부작용이자 어떻게 보면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것 때문에 체중이 좀 감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가능한데,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못 먹겠다 더 이상 약 때문에 약을 못 먹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약을 못 먹겠다. 그러면은 좀 이런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바꿔보실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약을 바꿨는데도 계속해서 입맛이 없다. 그러면 사실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때부터 걱정을 해야 돼요. 왜냐? 저희가 50세 이상에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가 되면은 어디에 염증이 생겼거나 또 암이 생겼거나 또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이런 걸 좀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약들 딱 먹자마자 체중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약일 가능성이 제일 많으니까. 네, 근데 지금 체중 빠진 게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라면은 네. 약을 다른 걸로 좀 바꿔보고 한번 이제 체중이 회복되시는지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로보샤님께서요, 그 현미밥 때 그냥 일반 흰쌀밥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디서는 현미밥은 소화가 어려워서 흰밥 먹는 게 낫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실 현미밥이나 흰쌀밥은 이제 저희가 우리 영양 선생님들이 계속 강의를 하시지만 열량 면에서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쌀을 싸고 있는 껍질이 얘는 더 많은 거고 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껍질을 분해시켜서 거기 안에 있는 쌀의 그 본연의 탄수화물이 흡수가 되려면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혈당에 올라가는 속도가 쌀밥은 도정을 다 했을 때는 이제 확 급격하게 올라가는 한편 현미밥은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 영양분이 다르진 않아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 칼로리는. 그래서 이제 현미밥은 소화가 어려워서 사실 어린 아이들 그다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한테 일부러 막 계속 먹으면은 오히려 영양을 더 좀 잘 못 먹으니까 못 챙길 수 있어서 이제 그러면 흰쌀밥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다양한 이제 잡곡이나 이런 거 섞어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현미밥 같은 경우나 이제 잡곡밥을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제 삼가하게끔 해요. 그 안에 칼륨이나 이런 다른 성분이 많이 또 네, 들어있어서 네, 네.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모든 환자가 다 현미밥만 좋고 모든 환자가 또 이것만 좋고 이런 건 없습니다. 환자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괭이님께서 그 약을 미리 복용을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네, 조약 지금 갱이님이 말씀하셨던 조약은 아직 당뇨병 예방을 위한 연구는 네네. 진행되지 않았어요. 아, 네네. 그래서 저게 당뇨병의 발생 예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연구에서 조금 분석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당뇨병 전 단계 환자만 모아서 저걸 계속 먹어서 정말 장기적으로 이제 당뇨병을 예방하고 단합병증이 예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아까 이어서 그 심장병이 있는데 운동을 조금 숨차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질문 주셨었는데 그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지. 네. 네, 지금은 이제 식후 가끔 자전거 타기 정도 하고 계시고 네. 다이아백스 500mg 복용하고 계신데 이제 스텐트 삽입 이력 있으시고 네. 이제 판막 질환이 있으시다고 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심장에 여러 가지 뭐 페이스메이커까지 삽입을 하셨으면 박동기인데요. 판막 질환도 있으시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시려면은 심장내과 주치 선생님한테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나의 심장 기능이 저런 상황에서 뛰는 기능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심폐 기능인지를 상담을 하시고 그럼 어느 강도까지의 운동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환자분의 어떤 뭐 심부전 상태라든지 심장 박동 상태, 이제 이 삼출 상태라든지 이런 걸 모르는데 아주 뭐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건 심장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도 조금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봐서요. 슬슬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시간이 또 훌쩍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못다한 이야기도 좀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네, 제가 너무 주저리 말을 많이 아닙니다.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유익했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또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자료도 너무 잘 아이고. 준비를 해주셔서요. 오늘 뭐 당뇨 뭐 위험하다, 유병률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 내용까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주셔서 너무너무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코알라님께서는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이런 말씀도 주시고요. 저희 안지연 선생님께서는요, 너무 유익한 내용이었다고 또 너무 감사한 말씀 주셨고, 윤희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응원의 댓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진짜 진단받고 전 단계이신 분들 많으신데 좀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네. 일단 전 단계는 사실 저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내 몸한테 이제 어떤 신호를 주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 당뇨병은 아니지만 나의 생활 좀 돌아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당뇨병이 돼도 사실은 뭐 살을 잘 빼거나 관리하면 잘 관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 전 단계에서는 정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전 단계에 된 거에 대해서 막 뭐 좀 실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전 단계를 잘 관리해서 정상으로 가거나 당뇨병으로 더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아주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하셔서 그걸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생활 습관이 확 바뀌어가지고 더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인터뷰 쇼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요. 6월부터 시간이 조금 바뀝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5월에는요, 조금 그 과도기여서 중간중간에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요일이 아니라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인터뷰쇼는요, 5월 11일 토요일 저녁 9시에 고지혈증을 주제로 또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